아무리 봐도 이젠 서울에선 못 사겠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요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서울 사람들이 집값 부담에 지쳐 이제는 서울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위 탈서울. 그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보면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19,332건 중 무려 2,558건이 서울 사람들이 산 거래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2%. 10집 중 1집 이상은 서울 사람이 사간 셈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남과 광명. 하남은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35.8%, 광명은 34.9%에 달했습니다. 즉, 그 동네에서 집 산 사람 셋 중 1명은 서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김포, 의정부, 고양 등도 20% 이상을 기록했어요. 마치 서울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이 서울 인근으로 이주하고 있는지도 같습니다. 인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인천 전체로 보면 6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7.4%, 전월보다 0.8%포인트 늘었는데요. 특히 계양구는 무려 11%, 서구와 부평구도 9.4%씩이나 됐습니다.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흐름이 이제는 뚜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합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죠.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값은 3.36%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0.27%, 0.9% 하락했어요. 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건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한 채만이라도 갖고 싶다는 실수요자들은 서울 변두리를 넘어 아예 경기도나 인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곳도 싼 건 아니지만 서울보다는 현실적이니까요. 이런 탈서울 현상은 인구 이동에서도 드러납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인구는 932만 명. 1년 전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 보면 무려 40만 명 가까이 감소했어요. 서울이 텅 비어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을 떠난 사람들이 몰리는 동네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남, 광명, 김포 같은 지역은 이미 체감상 서울급 가격대가 형성돼 있고 교통망이 연결되면서 이 흐름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권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집니다. 서울을 떠났지만 다시 좋은 입지에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에서 서울 외곽, 경기 중심에서 경기 외곽 지방이라는 다층적 불균형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을 떠났지만 또 다른 서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의 탈서울은 단순한 주거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거지도의 재편입니다. 집값이 밀어낸 사람들, 그들의 다음 선택지가 또다시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이 현실. 결국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살 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서울은 비싸서 못 살고, 수도권은 몰려서 못 사고, 지방은 외면받아 못 삽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출 규제가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소득이 부족해도 아이 낳으면 집 살 수 있다더니 이젠 그것도 안 된다고요? 정부가 디딤돌 대출, 신생 아특례 대출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에까지 DSR 즉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아이를 낳고 첫 집을 마련하려던 무주택자들, 이제는 소득이 부족하면 대출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발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국정과제 최종안에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앞으로는 정책 대출도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생 아특례 대출처럼 정책 목적을 가진 대출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다소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DSR 규제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는 신생 아특례 대출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게 DSR 규제를 받게 되면 연소득이 최소 1억 원은 돼야 그만큼 빌릴 수 있습니다. 1억 벌어야 4억 빌릴 수 있다. 이런 공식이 신생아 출산 가정에도 적용된다면 집은커녕 대출조차 꿈도 못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책 대출이 과하게 이뤄지면 현금 유동성이 늘어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체 가계대출 중 정책 대출 비중이 2015년 9%에서 2023년 16.4%까지 늘었습니다. 주택대출 내 비중은 28.1%에 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집을 사려는 서민, 특히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정책 대출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막히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득이 낮지만 집이 꼭 필요한 사람들, 아이를 낳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꿈꾸는 젊은 부부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말합니다. 정책 대출은 실수요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모두에게 일괄적인 DSR을 적용하는 건 자산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길입니다. 지금 정부는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액신용 대출도 점차 규제 대상이 될 거라고 하죠.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을 DSR 규제 대상으로 묶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이미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남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투기인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사다리까지 걷어차는 것인가? 현금은 많은데 집은 안 사는 사람들, 소득은 적은데 꼭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이 둘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정책은 안정이 아닌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그 방향이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통계 속 총량 관리에 그치는 것인지 이제는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서울은 비싸서 못 사고 수도권은 밀려서 못 사고 정책은 있어도 대출은 안 되고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믿어야 하나? 이 시대의 실수요자들은 그저 지도 위에서 밀려나고만 있습니다. 이제는 집이 아니라 희망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만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하나의 숫자 그래프는 정책 성공이라 불리고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